숨소리가 들립니다. 거칠고 하얗고 가쁜 숨. 해발 836m. 영하 15도, 칼바람, 그리고 눈 덮인 화강암 바위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빨간 국물. 저는 그 장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도시가 멈춰야 할 날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낯선 사람이 제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뜨거웠어요. 손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손가락이 천천히 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던 겨울과 이 나라의 겨울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왔어요. 나이는 34이고 IT 기업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회사 서울지사 파견 발령을 받아 한국에서 3개월을 살았어요. 그 3개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놀라운 것들도 있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었고, 부끄러워진 것들도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폭설이 내리던 어느 주말 토요일, 제가 서울 북한산이라는 곳에 올라갔다가 겪은 일을요. 산꼭대기에서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을 목격했고, 낯선 한국분에게 뭔가를 건네받았는데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한국에 오기 직전 뉴욕에서 있었던 일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 뉴욕 맨해튼. 창밖을 보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소리도 없이, 조용히. 그런데 그 조용함이 불길했습니다. 뉴욕에서 눈이 내린다는 건 저에겐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거든요. 스마트폰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뉴욕 지하철 AC 라인 운행 지연, 최대 40분, 회사 공지, 내일 재택근무 전환, 마트 앱 생수, 식빵 일시 품절. 긴 한숨이 나왔어요. 뉴욕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눈이 올 때마다 이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몸으로 알고 있어요. 지하철은 멈추거나 늦어집니다. 도로는 꽉 막히고요. 회사는 재택 공지를 내리고 슈퍼마켓에선 생수와 식빵이 사라져요.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 틀어박힙니다.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는 거예요. 저도 그날 마트에 갔습니다. 생수 2병, 식빵, 컵라면. 카트에 담으면서 주변을 봤어요. 다들 똑같이 뭔가를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초조했고 계산대 줄은 길었어요. 앞사람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카트만 봤어요. 혼자였어요. 다들 혼자였습니다. 눈이 오면 도시는 멈춘다. 그건 제가 10년 동안 뉴욕에서 몸으로 익힌 법칙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눈이 오면 멈추는 거라고. 세상 어느 도시든 다 그렇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요. 서울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약 2주 뒤였습니다. 회사 서울지사 파견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공항철도 안에서 창밖을 봤는데 도시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차들이 빽빽했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딘가 뉴욕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또 뭔가 달라 보이기도 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적응, 팀원들과 인사, 프로젝트 파악. 눈코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리고 파견 열흘쯤 됐을 때였습니다. 밤사이 눈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서울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도, 차 위에도, 가로수 위에도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꽤 많이 왔더군요. 한 5cm는 됐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공지가 올라왔겠지 싶었거든요. 재택근무 전환 같은 거요? 공지가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시간을 보니 아직 유검시였습니다. 아직 안 올라온 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샤워를 하고 커피를 내리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공지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버스 앱을 확인하니까 정상 운행 중이라고 떴어요. 지하철 앱도 봤는데 역시 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설마 싶었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해서 플랫폼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환풍구에서 따뜻한 바람이 올라왔어요. 지하의 온기였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 온기가 발끝에서부터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들어왔어요. 정확히 예정 시각에. 저는 그게 그렇게 낯설었습니다. 눈이 5cm나 쌓인 날 아침인데 지하철이 제 시간에 오는 거예요. 플랫폼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다들 그냥 평소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짜증난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월요일 아침 같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눈 덮인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멈춰 있지 않았어요. 차들이 달렸고 사람들이 걸었고 가게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이 정도 눈에 지하철이 40분씩 지연됐을 텐데, 재택공지가 내려왔을 텐데, 회사 앞 카페도 문을 닫았을 텐데. 근데 여기는 그냥 평소랑 똑같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한국인 동료 지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오늘 눈 많이 왔잖아요? 왜 회사 재택공지가 없었어요? 지훈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정도는 그냥 출근하죠. 이 정도요? 네. 이 정도로 재택은 좀 아니죠.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뉴욕에서 이 정도 눈이면 도시가 난리가 나는데 여기선 이 정도가 그냥 평소라는 건가요? 그럼 지하철도 정상이었던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요. 지하철이 왜 멈춰요? 지훈 씨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머릿속에서 뭔가 계산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여기선 당연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지훈 씨가 저한테 물었거든요. 마이클 씨, 이번 주말에 산 가실래요? 저는 하마터면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눈이 쌓인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지금 밖에 눈 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산을 가자고요? 네. 저는 잠깐 지훈 씨가 저를 놀리는 건지 확인하려고 표정을 살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완전히 진심인 얼굴이었습니다. 지훈 씨, 눈 오면 등산이 위험하지 않아요? 더 예뻐요. 예쁘다고요? 네. 설경이 진짜 장관이거든요. 눈 온 다음 날 북한산 올라가면 완전 달라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눈 온 주말엔 소파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게 정답이거든요. 배달 앱 열고 담요 덮고 나가지 않는 게 현명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눈이 왔으니까 산을 가자고 했어요. 북한산이요? 거기 얼마나 높아요? 836m요. 저는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443m니까 2배 정도 되는 높이네. 근데 그게 그렇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잘 감이 안 왔어요. 산을 거의 안 다녀봤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초보도 올라가요. 마이클 씨 체력이면 충분해요. 얼마나 걸려요? 올라가는데 2시간 정도요? 2시간. 운동 삼아 가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 파견 온 지 2주가 됐는데 아직 제대로 구경도 못했거든요. 알겠어요. 가죠, 뭐. 지훈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리고 마이클 씨. 등산화 있어요? 운동화 있어요. 지훈 씨 표정이 잠깐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두꺼운 양말 신고 와요. 그리고 장갑이랑 모자 꼭 챙기고요. 알겠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836m잖아요. 운동화로 충분하겠지 싶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일찍 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지훈 씨는 등산 스틱 2개를 들고 있었어요. 배낭도 꽤 컸습니다. 두툼한 등산 재킷에 방수 바지까지 입고 있었어요. 저는 호리스 점퍼에 조거 팬츠, 운동화였습니다. 작은 백팩에 물 한 병만 넣었어요. 가볍게 산책하러 가는 차림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위아래로 한번 봤어요. 또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수유역에서 내려 이번엔 버스를 탔습니다. 지하철에서 30분도 안 걸렸는데 마치 도시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곤 숲길이 이어졌습니다. 눈은 그쳐 있었어요. 하늘이 파랗게 맑았고 햇살이 눈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북한산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는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토요일 아침 8시인데 입구로 향하는 길에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도 있었고 노부부도 있었고 젊은 커플도 있었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씩씩하게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색깔이었어요. 형광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분홍색,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분들이요. 어르신들인데도 등산복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화려했어요. 마치 산이 움직이는 무지개 같았습니다. 배낭도 컸어요. 단단하고 무거워 보이는 배낭들이었습니다. 등산 스틱을 양손에 든 분들도 많았고 무릎 보호대를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아이젠까지 배낭에 달고 계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혼자 웃었어요. 836m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솔직히 좀 과하다 싶었습니다. 뉴욕에서 센트럴 파크 걷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든 수준 아닐까 싶었거든요. 물 한 병이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안내판이 보였어요. 100군데 코스 2.4km, 소요 시간 약 2시간. 2시간이요? 2.4km인데 2시간씩이나요? 저는 뉴욕에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해요. 2.4km면 30분도 안 걸리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겠다 싶었습니다. 빠르면 40분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때 등산로 입구 쪽에서 직원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관리 직원분이었어요. 오늘 많이 춥고 바람도 강해요. 아이젠 있으세요? 아이젠이요?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지훈 씨를 쳐다봤더니 신발 바닥에 끼우는 미끄럼 방지 장치라고 설명해 줬어요. 없어요. 정상 부근에 눈이 얼어서 많이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저는 고맙다고 대답하고 출발했습니다. 속으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미끄러우면 천천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훈 씨가 등산 스틱을 짚으며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그 뒤를 따라갔어요. 836m, 1시간이면 된다.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저는 20분 후에 깨닫게 됩니다. 처음 20분은 괜찮았습니다. 완만한 흙길이었어요. 눈이 쌓여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이 정도면 1시간 안에 올라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지훈 씨가 옆에서 등산 스틱을 짚으며 걸었어요. 어때요, 마이클 씨? 힘들어요. 전혀요? 생각보다 쉬운데요. 지훈 씨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웃음처럼 보였는데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20분이 지나자 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흙길이 사라졌어요. 대신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화관감으로 된 자연 계단이었어요. 불규칙하고 높고 가팔랐습니다. 눈이 쌓여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한 발 디딜 때마다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계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르막 계단, 또 오르막 계단, 평평한 구간이 나오는가 싶으면 또 계단이었어요.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더 지났을 때 누군가 제 옆을 지나쳤어요. 돌아봤더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빨간 등산복에 등산 스틱 2개, 배낭은 저보다 2배는 컸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보다 빠른 속도로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가볍고 발걸음도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동네 산책을 나온 것처럼요. 저는 헉헉거리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지나가며 저를 한번 봤어요. 젊은 친구, 괜찮아요? 솔직히 괜찮지 않았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렀어요. 후리스 점퍼. 아니, 축축해지고 있었습니다. 숨은 이미 턱까지 차 있었어요. 내가 지금 60대 할아버지한테 추월당하고 있는 건가?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리가 이미 묵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무릎에 느낌이 왔습니다. 30분쯤 더 올랐을까요? 바람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서 열이 올랐던 몸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어요. 땀에 젖은 후리스가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장갑을 안 가져왔다는 걸 그때 처음 후회했습니다. 손가락이 시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귀도 얼얼했어요. 모자를 안 가져왔거든요. 지훈 씨가 챙기라고 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필요할 줄 몰랐습니다. 836m짜리 산이 왜 이래? 이해가 안 됐어요. 알프스나 로키 산맥도 아니고 고작 836m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나중에 지훈 씨한테 물어봤더니 설명해 줬어요. 북한산은 화관감 산이라고 했습니다. 화관감은 완만하게 경사를 만들지 않아요. 그냥 직선으로 솟아오릅니다. 높이가 낮은 대신 경사가 급해요. 2.4km 안에 500m 이상을 올라가야 하거든요. 알프스처럼 길게 돌아가면서 완만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짧은 거리에서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로 따지면 낮아도 몸이 받는 충격은 결코 낮지 않은 거였어요. 저는 그걸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무거웠어요. 다리에서 이미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렸어요. 숨은 계속 차올랐고 손가락은 감각이 없어졌어요. 지훈 씨는 제 옆에서 등산 스틱을 짚으며 안정적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숨도 크게 차지 않아 보였어요. 가끔 뒤를 돌아보며 괜찮아요? 물었는데 저는 매번 괜찮아요.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출발한 지 1시간 40분쯤 됐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능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앞에 하늘이 트이는 게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이를 악물었어요. 산악 가이드도 아니고 등산 선수도 아니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바위를 붙잡고 올랐어요. 능선에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확 불어왔어요. 눈가루가 날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이었습니다. 온통 하얀 서울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눈 덮인 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은빛띠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온 저는 도시 풍경이라면 익숙한 사람이에요. 맨해튼 스카이라인도 숱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빌딩 숲 바로 옆에 눈 덮인 산이 있는 풍경. 1,000만 명이 사는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자연을 보려면 도시를 한참 벗어나야 해요. 근데 여기는 지하철 30분 거리에서 이런 풍경이 펼쳐지는 거였어요. 숨을 고르며 능선을 따라 20분을 더 걸었습니다. 드디어 정상 표지석이 보였어요. 백운대, 해발 836m, 도착했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 10분이 지나 있었어요. 제 예상보다 1시간 10분이나 더 걸렸습니다. 바위에 앉았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배는 고팠고 손가락 감각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병은 여전히 반쯤 얼어 있었어요. 추웠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정상은 바람막이가 없었어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팔을 휘저으며 혈액 순환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어요. 빨리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냄새가 났습니다. 맵고 뜨겁고 구수한 냄새. 국물 냄새였어요. 뜨거운 국물 냄새가 칼바람을 타고 제 코끝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냄새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정상 한쪽 바위 위에 한국분들이 4~5명 모여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분이 보온병을 열고 있었어요. 보온병에서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뜨거운 물이었어요. 그 물을 종이컵처럼 생긴 용기에 붓고 있었는데 물이 닿자마자 빨간 국물이 우러나왔습니다. 컵라면이었어요. 해발 836m, 바위산 꼭대기에서 컵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뉴욕에서 하이킹을 가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허드슨 밸리, 캐츠킬 산맥. 거기서 사람들이 정상에서 뭘 먹냐면 에너지바요, 기껏해야 트레일 믹스 정도입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으려면 산장에 가야 해요. 산장까지 한참을 더 걸어야 하고 돈도 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선 그냥 보온병에 물 담아와서 정상 바위 위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뚜껑을 닫고 기다리는 모습, 손목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는 모습, 젓가락을 꺼내는 모습, 옆에서 작은 통에 담긴 김치를 꺼내는 모습까지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집거실에서 간식을 먹는 것처럼요. 냄새가 점점 진해졌습니다.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계속 코끝을 자극했어요. 아침에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온 게 떠올랐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분들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라면 뚜껑을 여는 모습,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리는 모습, 후후 불며 한 입 넣는 모습. 그때 그분들 중 한 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선명한 빨간색 등산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창피했습니다. 다른 사람 먹는 걸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다니 정말 민망했어요. 그냥 내려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일어서려는데
그분이 옆에 계신 분들과 짧게 뭔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순간 굳었어요. 뭔가 잘못한 건가 싶었습니다. 너무 빤히 쳐다봐서 기분 나쁘셨나 싶었어요. 근데 그분 표정이 밝았습니다. 미소를 지으시면서 손짓을 하셨어요. 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하게 일어나 그분께 다가갔어요. 그분이 바위 위 빈 공간을 가리키셨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분이 배낭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종이컵이었습니다. 보온병을 여셨어요. 보온병에서 하얀 김이 확 솟아올랐습니다. 그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따르셨어요. 그리고 작은 봉지를 뜯어 넣으셨습니다. 갈색 가루가 물에 녹아들었어요. 믹스커피였습니다. 그분이 그 컵을 제게 건네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꽁꽁 얼어붙었던 손가락이 천천히 녹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목이 잠겼어요. 그냥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분이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드셨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혀가 될 정도로 뜨거웠는데 그 뜨거움이 좋았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가슴으로, 배로, 온몸으로 퍼졌어요. 손끝에서 발끝까지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는 게 느껴졌어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마시던 에스프레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고급 커피는 아니었어요. 그냥 봉지 커피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였어요. 그분이 다시 배낭을 뒤지셨습니다. 컵라면을 꺼내셨어요. 새 것이었습니다. 뚜껑을 여시더니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부으셨어요. 빨간 국물이 차오르며 매콤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뚜껑을 닫으시고 손목시계를 보셨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셨어요. 김이 확 솟아올랐습니다. 나무젓가락을 꺼내 면을 살짝 풀어주시더니 그 라면을 제게 건네셨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나 싶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외국인이잖아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데 근데 그분이 젓가락까지 건네주시며 빨리 먹으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식으면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젓가락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컵라면, 용기를 받쳐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집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뜨겁고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었어요. 면은 쫄깃했고 국물은 진했습니다. 속이 확 풀렸어요. 얼어붙었던 몸이 안에서부터 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왔어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꽤 좋은 식당들을 다녀봤어요. 맨해튼의 미슐랭 레스토랑도 가봤고 유명한 라멘 가게도 가봤습니다. 비싸고 정성스러운 음식들이었어요. 근데 836m 바위 위에서 먹는 이 컵라면이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한참을 생각했는데 음식의 맛은 재료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의 상황, 배고픔,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음식을 건네는 사람의 마음이 맛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작은 통을 여셨어요. 김치였습니다. 빨간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 제 라면에 넣어주셨어요. 저는 김치와 면을 함께 먹었습니다. 매콤하고 시큼한 맛이 라면 국물과 어우러졌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의 조합이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국물까지 전부 마셨어요? 한 방울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물티슈를 건네주셨어요. 입 주변을 닦고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이 추운 산꼭대기에서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베풀어 주시다니 지갑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돈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분이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절대 받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옆에서 지훈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선 산에서 음식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요. 특히 혼자 온 사람이나 외국인 보면 더 챙겨주려고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그분들이 라면을 다 드시고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쓰레기를 봉투에 하나하나 담으셨어요. 컵라면 용기, 젓가락, 커피 봉지. 한 조각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바위 위를 물티슈로 닦으시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머릿속에서 걸렸습니다. 뉴욕에서 눈이 오던 날,
마트에서 저는 혼자 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옆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걸 챙기느라 바빴어요. 근데 여기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기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겨울이었어요. 같은 눈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겨울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분들이 하산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까처럼 후들거리지 않았어요. 배가 든든하니 힘이 났거든요. 그분이 저를 보며 마지막으로 한번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조심히 내려가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들의 알록달록한 등산복이 눈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입구에서 그분들을 보며 혼자 코웃음 쳤던 제가 생각났습니다. 저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했잖아요. 큰 배낭, 보온병, 등산 스틱,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그 배낭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그 보온병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단순히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도요. 지훈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내려가서 찜질방 갈래요? 찜질방이요? 그게 뭐예요? 지훈 씨가 웃었습니다. 내려가면 알아요. 오늘 같은 날엔 꼭 가야 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찜질방이 뭔지 몰랐어요. 사우나 비슷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데 들어가서 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싶었어요. 하산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올라올 때보다 무릎이 더 힘들었어요. 내리막 화관감 계단이 생각보다 훨씬 가팔랐거든요.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허벅지는 이미 다음날 근육통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봤어요. 눈 덮인 서울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봤을 때와 같은 풍경인데 느낌이 달랐어요. 아침엔 그냥 눈 쌓인 도시였는데 지금은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지훈 씨가 걸음을 멈췄어요. 자, 여기에요? 건물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찜질방이에요. 들어가요. 저는 입구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도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지금 등산복 차림인데요? 괜찮아요. 안에서 옷 갈아입어요. 저는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낯선 공간이었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온몸이 피곤해서 그냥 호텔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샤워하고 침대에 눕고 싶었어요. 지훈 씨, 저 그냥 호텔로 가면 안 될까요? 마이클 씨, 오늘 같은 날 찜질방을 안 가면 한국에 온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지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표정이 진심이었어요. 북한산 등반을 권할 때랑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도 반신반의했다가 결국 좋았잖아요. 알겠어요. 가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분이 수건과 얇은 면 옷을 한 세트 건네주셨어요. 위아래가 같은 색깔인 헐렁한 옷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탈의실로 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더니 지훈 씨도 같은 옷으로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들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뭔가 어색함이 사라졌어요. 지훈 씨가 큰 홀로 안내해 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뜨겁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불편하게 뜨거운 게 아니라 몸 전체를 감싸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열기였어요. 산에서 얼어붙었던 몸이 그 열기를 먼저 알아챘습니다. 근육들이 반응했어요. 저도 모르게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홀 안을 둘러봤어요. 넓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누운 사람들, 벽에 기대어 쉬는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아이들은 뛰어다녔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란히 누워 계셨습니다. 젊은 엄마가 어린 딸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어요. 한 공간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게 낯설었습니다. 뉴욕의 스파나 헬스장은 보통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차림의 사람들이 와요. 뭔가 구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할머니 옆에 20대가 앉아 있었고 어린아이 옆에 중년 아저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다들 같은 면 옷을 입고 같은 바닥에 있었어요. 지훈 씨가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어요. 앉는 순간 엉덩이로 전해졌습니다. 타일 바닥인데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냥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깊고 고른 열기가 바닥 전체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손바닥을 바닥에 짚어봤습니다. 따뜻했어요. 바닥 전체가 골고루 따뜻했습니다. 한쪽이 더 뜨겁거나 차가운 게 아니었어요. 균일하게, 조용하게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닥이 왜 따뜻해요? 온돌이에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바닥 아래로 열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열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열을 올리는 거죠. 저는 그 말을 한번 머릿속에서 되새겼어요.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리는 것. 뉴욕 아파트를 생각해 봤습니다.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벽이나 창가에 붙어 있는 금속 장치에서 열이 나와요. 아니면 천장에서 뜨거운 바람이 내려오거나요. 열이 위나 옆에서 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지훈 씨가 설명해 줬어요. 온돌 역사가 2000년이 넘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바닥을 데워서 난방을 했어요. 방 바닥 아래에 돌과 흙으로 길을 만들고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열이 바닥을 타고 방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 아파트 바닥 난방도 다 온돌에서 시작된 거고요.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서 자고 바닥에서 밥 먹고 바닥에서 생활했어요. 바닥이 따뜻해야 몸이 따뜻한 거니까요. 저는 다시 손바닥을 바닥에 짚어봤습니다. 이 열기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거라고요. 누워봐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등을 대고 누웠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전체로 열기가 전해졌어요.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몸이 닿는 모든 부분으로 고른 열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산에서 2시간 넘게 혹사당한 근육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뭉쳐있던 어깨가 녹았습니다. 얼어붙었던 허리가 펴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열기가 몸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표면만 데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장기까지, 몸의 가장 안쪽까지 천천히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뉴욕에서 스파도 가봤습니다. 핫스터브도 들어가 봤고 사우나도 가봤어요. 근데 이 느낌은 달랐습니다. 스파나 사우나는 열이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뜨겁고 강하고 때로는 숨이 막히기도 해요. 근데 이건 달랐어요. 안에서부터 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깊고 편안했어요. 몸이 저항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떠보니 옆에 할머니 2분이 나란히 누워 계셨습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 옆엔 초등학생쯤 된 남자아이가 엎드려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엔 직장인처럼 보이는 30대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다들 같은 바닥에서 같은 열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한 공간에서 같은 온기를 받으며 쉬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낯선 공간인데, 낯선 사람들인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안도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찜질방이 한국에서 어떤 공간인지 알아요? 그냥 목욕탕이나 사우나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었어요. 아이 데리고 오기도 하고, 가족이 다 같이 오기도 하고, 혼자 와서 쉬기도 하고.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다 같이 이 바닥에 누울 수 있잖아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다 같이 이 바닥에. 뉴욕이 생각났어요. 뉴욕에도 비싼 스파가 있고 저렴한 스파가 있어요. 가는 사람들이 달라요. 공간이 달라요. 같은 바닥에 할머니와 아이와 직장인이 나란히 누워있는 풍경은 솔직히 뉴욕에선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전국에 찜질방이 얼마나 돼요? 수천 개요.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어요. 수천 개. 동네마다 하나씩.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바닥의 열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아까 마셨던 컵라면 국물의 온기가 아직 뱃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정상에서 건네받은 믹스커피의 달달함도 아직 혀끝에 있는 것 같았고요. 뭔가가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역 환풍구에서 올라오던 따뜻한 김, 보온병에서 솟아오르던 하얀 열기,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온기. 다 달랐는데 다 같은 것 같았어요. 이 나라는 뭔가를 계속 두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 온기가 단순히 몸을 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된 건 조금 더 있다가였습니다.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요? 눈을 떠보니 지훈 씨가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바닥 열기에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겼다 뜬 것 같았어요.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등허리가 한결 가벼웠어요. 아까까지 뻐근하게 뭉쳐있던 근육들이 많이 풀려 있었습니다. 호란을 다시 둘러봤어요. 벽 쪽에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흰 머리카락, 굵은 손마디, 눈을 감고 벽에 기대어 계셨어요. 잠시 후 그분이 눈을 여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이 먼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금 자리를 옮겨 오셨어요. 외국인이에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지훈 씨가 눈을 떠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30년째 사셨고 공장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셨다고 했어요. 주말마다 북한산에 오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다녀오셨다고요. 눈 많이 왔는데 산에 가셨어요? 눈 오면 더 좋죠.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지훈 씨랑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그럼 서울은 왜 눈이 와도 안 멈춰요? 지하철도 정상이고 사람들도 그냥 출근하고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분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지훈 씨가 통역했습니다. 인프라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지하철도 지금만큼 좋지 않았고 제설 장비도 부족했고 근데 그래도 다들 나갔어요. 일을 해야 밥을 먹으니까.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눈이 온다고 멈추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눈은 그냥 날씨예요. 날씨 때문에 삶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삶이 멈추면 안 된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추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같이 버티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새벽에 우리 집 앞 눈을 치워주고 우리가 또 옆집 앞을 치워주고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추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같이 버티는 것.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클릭됐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장면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폭설 속에서도 칼같이 도착하던 지하철. 눈 오는 날 평소처럼 출근하던 사람들. 836m 산에 새벽부터 올라오는 등산객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망설임 없이 컵라면을 건네던 손. 그리고 지금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같은 바닥에 누워 같은 열기를 나누는 이 공간. 다 달라 보였는데 다 같은 것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뉴욕에서 눈이 오던 날, 저는 마트에서 혼자 생수를 담았습니다. 옆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도시 전체가 동시에 멈췄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 혼자였어요. 여기선 달랐습니다. 눈이 와도 함께 나갔어요. 추워도 같이 버텼습니다. 바닥에 누워도 함께였어요. 서울이 폭설에 멈추지 않는 건 지하철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멈추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고 시스템은 그 뒤에 따라온 거였습니다. 인프라가 문화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문화가 인프라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들어가 쉬어요. 짧게 말씀하시고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굽은 등, 굵은 손마디, 흰 머리카락. 수십 년을 멈추지 않고 살아오신 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바닥 열기가 계속 올라왔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지사 파견이 끝났어요. 공항에서 지훈 씨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악수를 했더니 지훈 씨가 그냥 안아버렸어요. 잠깐 당황했다가 저도 그냥 안았습니다.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배낭을 열어봤어요. 지훈 씨가 챙겨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 컵라면 2개. 웃음이 났습니다. 뉴욕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라디에이터를 켰습니다. 옆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몸은 데워지는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웠어요. 저는 그 순간 찜질방 바닥이 생각났습니다. 앉는 순간 엉덩이로 전해오던 그 깊고 고른 열기. 라디에이터 열은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느낌인데 온돌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별거 아닌 차이 같은데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사내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어요. 서울에서 겪은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산 이야기, 컵라면 이야기, 찜질방 이야기.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Why Seoul doesn't stop in the snow. 눈이 와도 서울이 멈추지 않는 이유. 올리고 나서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제가 경험한 걸 써놓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댓글이 잔뜩 달려 있었습니다. 뉴욕지사 동료들부터 시작해서 런던지사, 도쿄지사, 싱가포르 지사 사람들까지 회사 전체로 글이 공유됐더군요. 댓글 중에 한 문장이 기억에 남았어요. 런던 지사 동료가 쓴 댓글이었습니다. 서울을 3번 갔었는데 이렇게 이해한 적이 없었다.
다시 가고 싶어졌다.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문화가 정말 특별한 거구나. 그로부터 며칠 후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봄비는 제법 굵어요. 우산 없이 나갔다가는 금방 흠뻑 젖거든요.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뉴욕 지하철 AC 라인 운행 지연, 최대 20분, 비 때문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눈이 아니라 비에도 자주 늦거든요. 예전이었다면 짜증이 났겠죠. 소파에 앉아서 재택공지를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환풍구에서 따뜻한 바람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 순간 멈칫했어요. 서울 지하철역에서 맡았던 그 온기와 똑같았거든요. 어디나 다 이런 온기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뿐이고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탕비실로 갔습니다. 커피를 2잔 탔어요. 한 잔은 제 것, 한 잔은 옆자리 동료 것. 비 맞고 들어온 동료가 올 때 건네줬습니다. 비 오는 날 고생했어요.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마이클, 갑자기 왜 이래?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어요. 지금까지 마이클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